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이번에 결혼을 준비하다가 30년 만에 갑자기 찾아온 친생모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 화가 나고 가슴이 아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앞을 가로막아선 여성 한 분이 저를 바라보면서 할 말이 있다는 듯 천천히 다가오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고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 누구시냐고 물어봤는데 저를 낳아준 친모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던 상황이라 당황하긴 했었는데 30년 만에 나타난 엄마는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조용한 곳에서 대화하길 원하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나타난 친생모와 다시 대면할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을 가끔 해본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눈앞에 친생모가 나타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잘 지내고 있었니? 내가 너무 늦게 왔지? 그동안 너를 만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 세월이 벌써 30년이나 흘러버렸구나. 눈빛을 보니까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네가 워낙 어렸을 때라 그럴 수 있을 거야. 갑자기 찾아와서 많이 놀랐니? 며칠 전부터 너희 회사 앞에서 퇴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래도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엄마도 조금은 안심이 되더구나. 그래도 너를 낳아준 엄마의 얼굴을 한 번은 보고 싶어 할 것 같기도 해서 고민 끝에 너 앞에 나타난 거야. 30년 만에 찾아온 엄마를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사는 게 너무 힘들었고 우리 가족 모두가 굶어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터라 너를 고아원에 두고 올 수밖에 없었어. 그때 6살 정도였던 너도 상처를 많이 받았겠지만 엄마도 너를 두고 오는 게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팠는데 그때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남아있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을지도 몰라.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지만 나를 이해 못할 수도 있을 테고 원망도 많을 거야. 그런데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늦긴 했지만 힘들게 찾아다닌 결과 우리가 얼굴 마주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그만큼 엄마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야. 너를 낳아준 엄마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그만하세요. 그래서 용건이 뭔데요? 30년 만에 제 앞에 나타나신 이유가 있을 텐데 사는 게 많이 어려워지셨나요? 찾을 마음이 있으셨으면 진작에 오셨겠죠. 그동안 제가 어떻게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전부 다 파악하신 건 아니고요. 제가 버려졌던 고아원 아직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저를 두고 가신 고아원에 연락 한 통만 해보셨다면 바로 확인 가능하셨을 텐데요. 저는 지금도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분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아직까지 봉사하러 다니고 있어요. 제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알아요? 30년이 지났어도 언젠간 저를 다시 데리러 오실 거라는 희망 하나를 가지고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저한테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 이미 몇 달 전에 보육원을 다녀가셨다면서요? 그리고 제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물어보셨다고 하던데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보육원에 찾아오신 적 없으셨잖아요. 그동안 제 뒷조사를 하고 다니셨나요? 보육원에서는 제가 어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건 전혀 모르고 있는데 제 앞에 나타나신 건 그동안 저를 미행하셨다는 거잖아요. 못 먹고 못 살면 평생 나타나지 않을 생각이셨는데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니까 뭐라도 뜯어 먹으려고 제 앞에 나타나신 거죠?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눈치밥을 몇 년이나 먹었는데 그 정도 하나 눈치 못 챘을까 봐요. 그런 슬픈 얼굴 하지 마세요.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엄마라고 찾아오시면 제가 눈물이라도 흘리면서 보고 싶었다는 말을 할 줄 아셨어요? 저는 그동안 살면서 엄마라는 존재를 찾을 생각도 없었고 이미 제 기억 속에선 전부 지워진 상태예요. 키워주신 세월보다 저 혼자 살아간 세월이 훨씬 많은데 이제 와서 대우받으시려는 건 아니죠?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눈치 하나는 엄청 빠르네. 그래, 내가 30년 만에 너를 찾아온 이유가 뭐겠니? 내 삶이 힘들어지니까 도움 좀 받을까 해서 찾아왔다. 너를 낳아준 엄마인데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보육원 그 원장도 입은 엄청 가볍네. 내가 비밀로 해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을 했었는데 너한테 바로 얘기했었니? 이래서 사람은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삶이 힘들어지고 돈줄이 말라가다 보니까 돈 넣을 구멍이 어디 있나 찾아보니 30년 전에 너를 두고 온 보육원이 아직까지 운영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혹시 몰라 찾아가니 네가 아직까지 왕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지. 그래서 네가 언제 보육원에 찾아오는지 물어본 다음 그때부터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뒤를 좀 밟아봤다. 그런데 꽤 괜찮은 집안에 입양이 된 것 같더라. 회사도 대기업이고 거기에다가 이번에 결혼까지 한다고 해서 나도 사위 얼굴 좀 보려고 잠깐 병원에 다녀왔었다. 상당히 잘생겼던데? 어른을 대하는 예의도 있고 그 정도면 사윗감으론 합격이더라. 내가 너를 여태껏 끼고 살았으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니? 그러니 엄마한테 감사해야지. 본심을 드러낸 친모는 저에게 물질적인 걸 요구하려고 찾아오신 거였어요. 삶이 팍팍해졌다고 앞으로 잘 부탁한다며 제가 누리고 있는 삶이 온전하게 유지되고 싶으면 금전적인 보상을 꾸준히 해줘야 할 거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낸 뒤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메모지 하나를 툭 던지면서 적혀있는 계좌번호로 다음 날까지 1,000만 원을 입금하라는 어이없는 말을 하셨네요. 남은 인생 딸 덕 좀 보면서 편하게 살자는 한마디를 던지셨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해드리지 않겠다고 하자 엄마는 힘들게 쌓아온 인생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기 때문에 누가 잃을 게 많을지 잘 생각해보고 판단하라는 말을 하셨어요. 3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 저에게 돈을 요구한 친모의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고 그런 사람의 뱃속에서 태어났다는 게 너무 진저리가 날 정도로 싫었어요. 그동안 저를 미행하면서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전부 훤히 꿰뚫고 있었다는 거에 소름이 돋았고 제 인생을 망치려고 찾아온 친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정리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죠. 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서 집에 들어와 부모님께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털어놓게 되었고 엄마와 아빠는 친모를 만났다는 것 또한 놀라셨지만 30년 만에 나타난 친모가 금전적으로 요구를 했다는 거에 입을 다물지 못하셨어요. 친모가 정말 여기 계좌에다가 1,000만 원을 입금하라는 말을 했다고? 돈을 주지 않으면 혜인이 네가 살아온 인생을 전부 다 망쳐버리겠대? 그게 너를 낳아준 친모가 할 말이야? 어떻게 그런 사람이 다 있니? 아직 전화번호는 교환 안 했다고 했지? 그럼 다음 날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분명 회사 앞으로 찾아오겠네. 전화번호는 절대 알려주지 말고 조만간 아빠랑 엄마가 전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혜인이 너는 평소처럼 행동하면 돼.
그리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야 되니까 예비사이한테 전화해서 이번 주 주말에 밥이나 같이 먹게 집으로 좀 오라고 전해줘라. 그래야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 미리 대비를 하지. 저희 부모님은 친모가 나타났다는 거에 긴장을 하셨는지 최대한으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셨어요. 부모님께선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모든 걸 얘기해줘서 고맙다며 저를 안아주셨죠. 자식은 부모의 곁에 머물러 있을 때 안정감을 느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친모와 만났을 때의 저는 경계와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제 인생에서 2번 다시 나타나지 않고 사라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저는 부모님께서 시키는 대로 다음날 친모한테 1,000만 원을 입금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퇴근 후 제 앞에 친모는 화가 잔뜩 올라온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성큼성큼 다가와 제 팔을 붙잡은 뒤 조용한 곳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곤 30년 만에 나타난 친모는 제 뺨에 손을 올려붙이려는 신용을 하면서 왜 돈을 입금하지 않았냐고 화를 냈습니다. 내가 어제 뭐라고 그랬지? 인생 말아먹고 싶지 않으면 계좌에 1,000만 원 꽂아 넣으라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꼴랑 1,000만 원 때문에 인생 종치고 싶어? 나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이라고 분명 말을 했을 텐데. 지금 당장 계좌로 1,000만 원 입금시켜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집으로 찾아가마.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 부모님께서 아까부터 미리 나오셔서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저기 걸어오시는 거 보이시죠? 여기 말고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동네 양아치도 아니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제가 혼자 고민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 설마 도망칠 생각은 아니시죠? 내가 왜 도망을 쳐? 이참에 잘 됐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는데 전개가 빨라서 최대한 빨리 해결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걸로 기가 눌렸을 거라 생각하니? 친모는 오히려 저희 부모님께서 찾아오시는 게 속 편하다며 원하는 걸 빨리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하면서 저희 부모님과 얼굴을 대면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저희 부모님과 친모가 인사를 주고받은 뒤 장소를 옮겨 왜 30년 만에 찾아와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지 물어보시며 대화를 이끌어 나가셨어요. 제가 일일이 살아온 세월에 대해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뭐 대충은 알고 계셔야 말이 통할 것 같으니 설명할게요. 배 아파 낳은 친딸을 보낸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저도 먹고 살려고 그럴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한 것뿐인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 둘이 헤어지지 않았다면 분명 둘 다 무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 집안의 가장이란 놈이 저를 버리고 바람을 피웠어요. 뒤늦게 알게 됐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태였고 그놈은 저희 둘을 버리고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받았던 배신감은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이었죠. 그래도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라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았지만 가족을 버리고 떠난 남편놈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런 제 삶이 너무 원망스러웠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은 제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계속 배가 고프다며 포치기만 했었어요. 그런데 저를 바라보고 있는 얼굴에서 세상 떠난 남편놈의 얼굴이 자꾸 나타나더라고요. 너무 닮은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하루하루 사는 게 괴로울 정도였는데 그런 괴로움을 잊게 해준 한 사람이 찾아오면서 저는 결심을 하게 되었죠. 저를 사랑해주는 남자와
새 가정을 꾸리기 위해선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사이였고, 그때 당시 고아원에 가면 가진 거 없는 엄마의 품보다는 괜찮을 것 같아 보내기로 결심을 하게 된 거였네요. 잠깐의 슬픔은 있었지만 저와 새롭게 시작하게 된 지금의 남편과 평탄히 잘 지내다 보니 미안했던 감정도 금세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 전까지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돈이 바닥나 삶이 궁핍해져 버렸죠. 그렇게 돈 나올 곳을 찾다가 제가 보육원에 버린 딸이 잘 살아있으면 경제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서 찾아가게 된 거였고, 저보다 잘 살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쪽 분들은 돈 1,000만 원 우습게 쓸 정도로 형편이 좋잖아요.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준 엄마한테 고마움의 표시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했던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침몰하는 사람이 자기 딸을 버린 것도 모자라 30년 만에 찾아와서 돈까지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당장 돈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겠다는 게 친모가 할 말이 맞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쪽의 처음 남편이 바람 피우고 도망친 것보다 그쪽이 혜인이를 보육원에 버리고 떠났다는 게 인간으로서 더 못할 짓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쪽도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자식을 버리고 떠나버린 거잖아요. 혜인이는 아빠한테 버림받고 엄마한테까지 버림받은 존재라고요. 그쪽이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혜인이가 그쪽한테 대가를 받아야 될 입장이라고요. 결정권도 없었던 딸을 버리고 떠났으면 미안해서라도 30년 만에 만난 딸에게 간이며 쓸개며 오장육부 다 빼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반대로 돈을 달라고요? 지금 보세요. 얼마나 잘 살고 있어요? 이게 다 누구 덕분인데요? 제가 이런 결정하지 않았다면 삶이 편했겠어요? 지금까지 시궁창 인생 살고 있었겠죠? 모든 건 제 뜻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좋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건데 감사함의 표시로 1,000만 원 입금하라는 게 잘못된 거예요? 저희 입 아프게 이러지 말고 서로 좋게 해결합시다. 일단 1,000만 원 입금 시켜주면 한동안 조용히 지낼 테니 제가 원하는 걸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조만간 결혼식까지 올린다면서요. 혜인이의 과거를 굳이 설명해 줄 필요가 없을 테니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겠죠. 제가 한번 뒤집어 엎으면 둘의 결혼 순탄하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책임을 져야 부모인 거지. 돈 때문에 이제야 찾아온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내 딸한테 가진 게 없는 사람일수록 두려운 게 없다는 말을 했었다면서요? 저희는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소중한 걸 잃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쪽을 막아설 겁니다. 제가 봤을 때 피해는 그쪽이 더 많이 볼 것 같은데요. 괜히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 더 나락으로 가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살던 곳으로 돌아가시죠. 좋게 얘기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저를 보호해 주시려는 부모님께 너무 감사했었어요. 저를 30년 동안 많은 사랑을 주시며 키워주셨던 분이고, 단 한 번도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 없었기 때문에 제 앞에 친모가 나타나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고, 조금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 하루빨리 이런 안 좋은 관계가 정리되고 다시 예전처럼 정상적인 삶을 되찾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과 친모는 한참 동안 날카로운 대화를 주고받으며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친모는 저희 가족의 행복을 뺏으려 들었고, 부모님은 친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 조금도 뒤로 물러나지 않으셨어요. 결국 친모는 아무것도 얻어가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고,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다면서 이를 갈며 돌아가셨습니다. 아빠는 걱정하지 말라며 저와 엄마를 안심시켜 주셨어요. 저를 입양하시고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사랑을 주신 부모님이 저에겐 든든한 버팀목이었어요. 저 또한 두려울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 친모의 사실을 예비 신랑에게 말을 하기 전에 친모가 먼저 선수를 치게 되면서 저희 가족을 난감하게 만들었어요. 예비 신랑한테 전화가 왔는데 친모라는 분이 찾아왔다며 병원으로 와달라고 하길래 너무 놀란 저는 예비 신랑이 일을 하는 곳으로 급하게 달려가 둘이 휴게실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왔니? 사이가 너무 예의가 바르네. 우리 딸이 남자 하나는 제대로 물었는데, 그런데 사위는 내가 너를 낳아준 친엄마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요? 친모라면서 제가 행복해지는 것보다 불행해지는 걸 바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죠? 여기는 이 사람이 일하는 곳이니까 당장 나가주세요. 이런다고 달라질 게 있을 줄 알아요? 형욱 씨, 나랑 잠깐 따로 얘기 좀 해. 내가 어떤 상황인지 전부 설명할게. 당황스러워하는 얼굴로 저와 친모를 번갈아가며 쳐다보고 있던 예비 신랑은 저에게 다가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예비 신랑을 데리고 나와 단둘이 대화할 수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원래의 계획은 주말에 모든 사실을 얘기하려 했는데 친모가 먼저 움직이는 바람에 설명할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다면서 친모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전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예비 신랑은 저에게 친모가 있었다는 사실과 보육원에서 입양이 되었다는 과거의 삶에 대해 충격을 받기보다 제가 친모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거에 마음을 아파했고 예비 신랑 또한 친모를 향한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죠. 나중에 저희 부모님께서 모든 걸 다시 설명해 주실 거라며 먼저 친모를 병원에서 내쫓는 게 우선일 것 같다고 하자 예비 신랑 또한 그게 맞는다고 판단했는지 휴게실로 다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비 신랑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날 저녁에 예비 시부모님께서 잠깐 얼굴 좀 보길 원하신다며 결혼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신다는 말에 저녁에 찾아뵙기로 결정을 한 다음 휴게실 문을 다시 열려고 하는데 안에서 친모가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리길래 잠깐 귀 기울여 듣게 되었죠. 아들, 밥은 먹었어? 벌써 12시가 넘었는데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서 밥 먹어야지. 상의에 용돈이 있으니까 그걸로 오늘 필요한 데 쓰면 될 거다. 엄마는 지금 일하러 나왔지. 요즘 돈벌이가 쉽지가 않네. 면접 일정이 잡혔다고? 그거 정말 잘 됐다. 그래, 너도 이제 엄마한테 효도 한번 해봐라. 엄마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밖에서 돈 버는 게 쉽지가 않아. 우리 아들도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어? 돈? 돈이 없어서 결혼은 물 건너가게 생겼다고? 그건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누구야? 돈은 엄마가 알아서 준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아들 면접 날도 잡혔다니까 저녁에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할까? 당연히 합격할 수 있지. 우리 아들 김성팔은 뭐래도 다 잘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따 저녁에 보도록 하자. 그럼 끊는다. 아들이 있었나 봐요.
저도 당신 피가 섞여 있는데 저를 대할 때와는 너무 다른데요. 왜 찾아왔나 했더니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당신 아들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막장으로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이런다고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걸 모르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 사람이 일을 하는 곳이에요. 당장 나가주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신다면 저희도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을 것 같네요. 둘이 아주 깨가 쏟아질 정도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나 봐. 그런데 이거 어쩌나?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원하는 걸 얻어가기 전까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손에 들어오기 전까진 물불 안 가리고 막 나갈 거다. 내가 통하는 걸 다 들었나 본데 내 아들이 결혼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 아, 너 동생이기도 하지? 자식이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게 엄마의 역할 아니겠어? 내가 저번에 둘이 미행하면서 혼담을 나누는 걸 듣게 됐는데 결혼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 한 번뿐인 결혼식 망치고 싶지 않다면 내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는 게 좋을 거야. 나도 이제 더 이상은 좋게 말로 하지 않을 거고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막 나가기로 결정했다. 내가 너를 낳아준 값으로 10억 내와라. 의사 사위 얻었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 사위가 의사인데 10억 정도야 껌값 아니야? 원래 계획은 1,000만 원 받고 나중에 돈 떨어지면 또 찾아와서 돈 타갈 생각이었는데 시간이 많이 급한 관계로 한 번에 일시불로 받아야 되겠다. 10억 받고 2번 다시 너 앞에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서로 힘 빼지 말고 좋게 끝내도록 하자.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10억이요?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10억이 누구 애 이름도 아니고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뻔뻔하게 달라고 하실 수 있어요? 저희는 절대 원하는 걸 해드리지 않을 테니까 당장 나가라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해봐요 어디. 결혼식장에 나타나서 난리쳐 보시라고요. 그런다고 눈 하나 깜빡할 줄 알아요?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진모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아들의 결혼식을 준비해야 된다면서 저를 밀치며 돈을 토해내라고 막말을 퍼부었어요. 30년 만에 나타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동안 미안했다는 한마디 해주는 게 아닌 자기 아들 결혼식과 앞으로 먹고 살 돈이 필요하다며 10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돈을 달라는 친모가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결국 예비 신랑이 당장 나가시라며 업무 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나갔지만 친모의 얼굴에는 분노가 한가득이었죠. 저는 그날 저녁 예비 시댁에 찾아가 제 과거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은 뒤 결혼식 당일 안 좋은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설명을 드렸고 시부모님께서는 친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입을 다물지 못하셨습니다. 원하는 대로 끌려가게 되면 한도 끝도 없다면서 절대로 도와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다행히도 시부모님께서 제 과거를 크게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지금 현재 좋은 부모 만나 반듯하게 살고 있는 제 모습이 더 중요한 거라며 친모가 하루빨리 제 인생에서 사라지길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예비 신랑은 예정대로 결혼식 준비를 하게 되었고 친모는 저희 결혼식장에 정말 찾아오셨습니다. 부모님께서도 10억이라는 어이없는 말을 들으시곤 경호원들을 고용해 친모를 사전에 막으셨죠. 저희가 미리 사전에 차단을 해서 큰일 없이 결혼식을 끝낼 수 있었고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지만
진모는 결혼식을 망치지 못했다는 거에 상당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한동안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았던 친모가 어느 날 아빠의 회사 앞에 나타났다는 전화를 엄마한테 받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친모의 아들이 아빠 회사에 면접을 보기로 일정이 잡혀 있었던 것 같았어요. 친모의 아들이라는 걸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친모가 자기 아들한테 면접을 합격할 수 있을 거라며 격려를 해주고 있던 그 모습이 엄마의 눈에 들어왔던 거죠. 친모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된 엄마는 면접은 힘들 것 같다는 말을 꺼내게 되면서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저는 회사에 사정을 얘기한 뒤 아빠의 회사로 급하게 찾아갔는데 그곳에 친모가 왜 안 되냐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왜 안 된다는 거야? 내 아들 성팔이가 여기에 면접을 보기로 했는데 왜 들어갈 수 없는 거냐고. 부족한 거 하나 없는데 면접은 보게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당연한 거잖아요. 그쪽이 저희 집안에 어떤 짓을 벌였는지 충분히 겪었는데 그쪽 아드님을 저희 남편 회사에서 일을 하게 만들라고요? 그럼 제 딸과 계속해서 엮이게 될 테고 안 좋은 일들이 겹칠 텐데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면접을 볼 수 있게 할 수는 없죠. 면접관이 누군 줄 아세요? 저희 남편이라고요. 회사의 유능한 인재를 뽑기 위해 저희 면접만큼은 저희 남편이 직접적으로 나서는데 그쪽 아드님이 아무리 유능한 인재라 해도 제 딸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차단을 하는 겁니다. 저희 남편도 그쪽 아드님과의 면접은 취소했어요. 그러니 이제 두 분은 돌아가 주세요. 내 아들 김성팔이가 얼마나 머리가 똑똑하고 유능한 인재인데 그걸 나랑 엮는 건 잘못된 거지. 내 아들이 이 회사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과 준비를 했는지 알아? 내가 그동안 쏟아부은 시간이 얼마인데 당장 면접 보게 해주고 내일부터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혜인이 인생 평생 동안 못 살게 굴 거야. 내가 받은 만큼 전부 다 되돌려 줄 거라고. 가진 것도 많은 것들이 내 아들이 먹고 살 정도 해달라는 건데 그게 잘못됐어? 처음부터 접근하는 방식이 잘못됐잖아요. 그쪽 아들 결혼한다고 10억을 갈취하려고 했으면서 어떻게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엄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그럼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전부 엄마가 한 행동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어? 돈 벌고 있다면서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으려 했던 거야? 이 회사에 합격만 하면 결혼하는 건 그게 문제가 없었던 거였다고. 진모는 자기 아들이 화를 내며 진모한테 원망을 하자 아빠의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자기 아들의 인생은 망치지 말아달라며 친모와는 별개로 생각해달라고 했지만 아빠는 친모의 아들과의 면접을 거절한 상태셨습니다. 친모도 아들이 면접 보는 회사가 저희 아빠 회사인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땅을 치며 눈물을 쏟아냈고 친모의 아들은 그런 엄마가 너무 창피하고 한심스럽다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와의 결혼도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며 자기 엄마의 옷깃을 잡으며 흔들어대고 있었어요. 진모는 자기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알아서 다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친모의 아들은 결혼을 올리지 못하면 절대 얼굴을 안 보겠다며 친모를 뿌리치고 그 자리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친모는 아들을 위해 돈을 마련하려던 것뿐이라며 저에게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건네셨어요. 하지만 저는 30년 만에 나타난 친모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충격을 받아 비틀거리는 엄마를 모시고 회사 안으로 들어갔어요. 건물 위에서 모든 걸 지켜보신 아빠는 그 사람들의 인생과 저희가 함께 섞이는 건 좋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내린 결정이라며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 사람들을 내친 거라고 말씀하셨죠. 친모의 아들은 자기 엄마에 대한 실망 때문인지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고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자 친모는 자기 아들에게 용서를 받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식당 일하며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가 친모의 아들과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분이 다른 남자와 결혼을 계획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그 분노가 전부 친모에게로 돌아가게 되었고 친모에게 손까지 올렸다는 충격적인 상황을 듣고 말았습니다. 인생을 막 살기로 한 친모의 아들은 술에 쩔어 폐인처럼 살고 있다곤 하지만 그런 삶이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30년 전에 저를 버렸으면 떵떵거리고 잘 살면 될 것을 저보다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친모를 보니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죠. 술 중독에 손버릇까지 안 좋은 아들을 데리고 사는 친모는 왜 그런 삶을 택했을까요? 그런 아들이 저희 아빠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했었다면 그것도 문제가 많았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일자리 하나 제대로 구하지 못한 건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고 그런 아들 평생 먹여 살릴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할 것 같습니다. 뭐든 자기가 뿌린 대로 걷어들이는 거니 어쩌겠어요. 저는 좋은 부모님과 멋진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친모는 저를 버린 대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저녁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받아봤는데 제가 누구시냐는 말 한마디 꺼내자 흐느끼며 눈물을 흘리시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제가 친모의 전화를 받지 않자 다른 번호로 전화를 한 거였죠.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며 돈 좀 달라며 애언을 하셨습니다. 아들놈이 돈을 구해오지 않으면 또다시 손을 올릴지도 모른다면서 도와달라며 사정을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친모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낳아준 엄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찾아와 돈을 요구한다는 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왜 가장 극단적인 상황이 와야 그제서야 후회를 하고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는 걸까요? 친모는 저를 버렸을 때 그때의 선택에 대한 잘못을 평생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가족들과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남편과 이혼을 한 지 한 달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지금도 그날 겪었던 충격적인 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을 정도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선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제 사연을 듣게 되신다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 남편의 행동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실 테고 제가 왜 이혼을 했는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6개월 전부터였어요. 그 전부터도 좋은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더니 매 순간마다 항상 저에게 짜증을 냈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남편은 상처를 받든 말든 그런 건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변한 남편의 성격에 적응이 되지 않았던 저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이해할 수 없어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지만 남편은 자신의 속마음을 전혀 표시하지 않았어요. 이유를 알지 못하니 하루하루가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남편의 기분을 풀어주려 많은 노력을 했었죠. 하지만 돌아오는 건 언제나 차갑고 상처되는 말밖엔 없었어요.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되다 보니 저 또한 지칠 대로 지쳐버려 더는 상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때는 아이도 없는데 그냥 이혼해버릴까?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을 정도로 남편한테 너무 큰 실망을 했어요. 이런 심각한 부부관계에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시모가 항상 저를 딸처럼 대해주셔서 남편이 서운하게 해도 그냥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남편의 지나친 행동은 저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어요. 결국 이 문제로 인해 시모 옆에서 대판 싸우게 되었고 제 입에서 이혼 얘기까지 나와 버렸습니다. 차라리 당신이랑 이혼하는 게 좋겠어. 나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아. 요즘 나를 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잘못한 것도 없는 나한테 화를 내는 이유가 뭐야? 네가 그냥 내 옆에 있는 거 자체가 짜증이 나는 걸 어떻게 아냐? 너도 싫고 병들어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 엄마도 짜증이 난다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너는 하는 행동 모든 게 답답하고 엄마는 맨날 죽겠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있으니 내 기분이 어떻겠어? 어머님이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당연한 거지. 그리고 어머님이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 네가 술을 마셔도 적당히만 먹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몸조차 가누지 못할 정도로 퍼마시고 집으로 걸어오다가 아들 걱정된다고 밖에서 한참 동안 기다리신 어머님이 술 취한 너를 발견하고 서둘러 걸어갔는데 달려오는 차와 부딪힐 뻔했던 거, 어머님이 뛰어들어서 네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거 기억 안 나? 그런데 방금 뭐라고 그랬어? 너를 낳아주고 목숨까지 구해줬는데 병들어서 짜증이 난다고?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어머님 다리 저렇게 된 거 평생 잘못을 뉘우치며 살아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큰 소리야. 내가 언제 구해달라고 그랬어? 엄마가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일이 이렇게 된 것뿐이잖아.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 이미 한쪽 다리 없는 거 내 다리라도 떼서 붙여주면 되는 거야? 나는 엄마가 이 세상에서 하루빨리 사라져줬으면 좋겠어. 엄마 때문에 되는 일도 하나 없다고. 차라리 그때 그냥 떠나지 그랬어. 저는 더는 남편의 버릇없는 행동을 들어줄 수가 없어 시모가 보는 앞에서 얼굴에 손을 올려버렸어요. 뺨을 맞게 된 남편은 본인도 화가 치밀었는지 제 뺨에 손을 올렸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시모는 힘든 몸으로 남편한테 기어가 발목을 잡은 뒤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저한테 잘해야 된다며 괴로워하셨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시모는 한쪽 발을 잃게 된 이후 함께 생활하게 됐었는데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들이 많아지게 되자 남편은 그런 삶이 싫었는지 불만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었어요. 서로 계속 얼굴을 붉힌다면 결국 남는 건 상처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시모는 최대한 좋게 지내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지만 달라지는 것도 없었죠. 집 밖으로 뛰쳐나간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걱정이 됐었어요.
시모는 모든 게 본인 탓이라며 힘들어했고, 저는 그런 시모를 위로하며 남편이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안심시켜 드렸지만, 저 또한 남편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괴로웠고, 하루빨리 이런 불안한 생활이 끝나길 간절히 바라는 것 말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안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짐을 챙기고 있길래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니 그동안 자기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 뉘우치는 게 많다면서 시모가 교통사고가 난 이후 다리를 잃은 것 때문에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 힘들었었다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며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갑자기 변한 모습을 보이길래 저와 시모는 당황해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짐을 전부 싼 남편은 소파에 앉아있는 시모를 안아들어 밖으로 나가 차에 올려 태우길래 너무 놀라 화를 내게 되었죠. 어머님이랑 내 의견은 아무 상관없다는 거야? 왜 이렇게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건데? 계획도 없이 떠나는 게 어디 있어? 끝까지 당신 멋대로 할 거야? 너는 필요 없으니까 빠져. 엄마랑 나랑 단둘이 여행 떠날 거야. 하루라도 잔소리 안 하는 날이 없지. 이번만큼은 방해하지 마. 내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네가 어머님을 어떻게 챙길 건데? 장애가 생기신 이후 단 한 번도 돌봐드린 적 없었잖아. 이건 옳은 방법이 아닌 것 같으니까 충분히 상의하고 우리 관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 서로 마음이 진정이 됐을 때 다시 계획하는 게 좋겠어. 어머님도 이런 기분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하실 것 같아? 제발 내 일에 방해 좀 하지 마. 엄마랑 여행 좀 가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그동안 너무 못해드린 것 같아. 바람 좀 쐬러 가는 것뿐이라고. 남편은 차문을 잡고 있는 저를 밀친 뒤 출발을 했고 그 모습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면서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시기 때문에 옆에서 계속 신경 써드려야 하는데 남편이 시모를 잘 보살펴 드릴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저는 시모에게 도착하시는 대로 목적지가 어딘지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시모와 문자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뒤이어 남편한테 모자지간 즐거운 시간 보내다 들어갈 거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 한 통 남긴 채 더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시모가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해봤지만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그렇게 며칠 동안 연락 두절인 상태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시모와 남편이 하루빨리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늦은 저녁 깜빡 잠이 들었던 상태에서 남편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했길래 너무 놀라 급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남편의 울음소리였고 오열을 하면서 병원이라며 시모가 세상을 떠났다는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 놓았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는지 몇 번이나 남편한테 되물었고 병원의 위치를 알려주길래 서둘러 택시를 타고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어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 진정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도착해 남편이 알려준 위치로 찾아가니 오열하는 목소리가 들리길래 서둘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는 순간 저 또한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얀 천으로 뒤덮여 있는 시모를 보게 되었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온몸이 화상을 입은 상태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분명 최대한 조심히 다녀오라고 했었잖아. 그런데 왜 갑자기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게 된 거냐고. 어떻게 차가 화재로 덮일 수 있냐는 거야. 모르겠어. 내리막길에 잠깐 차를 세워놨었는데 볼일을 보고 돌아왔는데 차가 기둥을 부딪힌 상태로 화재가 나고 있었어. 나도 지금의 상황을 믿을 수 없는데 왜 화를 내고 그래? 엄마랑 좋은 시간 보내고 있었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화재로 뒤덮인 차량을 나 혼자 해결할 수가 없어. 119에 도움을 요청했었는데 불길이 너무 커져서 진압하는데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었어.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온몸이 녹아내렸고 손을 쓸 수 없었던 나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웠어. 전부 내 탓이야. 당신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을 텐데 괜히 고집 부려서 내 손으로 엄마를 떠나게 만든 거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같이 가자고 했잖아. 당신 기분 내키는 대로 움직이니까 이런 사고가 터진 거 아니야. 내가 옆에 있어줬어 봐. 이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고. 남편은 주저앉아 오열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남편을 원망한다고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었던 상태라 저 또한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맨정신으로 버티는 게 너무 힘이 들었어요. 결국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으로 인해 얻게 된 결과로 시모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렇게 장례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단순 사고사로 처리를 했지만 저는 남편이 다리를 잃은 시모가 짐스럽게 느껴져 사고사를 위장해 세상을 떠나도록 치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남편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진실을 알아낼 수 없었기에 경찰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정신없이 시모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 팔을 잡고 휴게실로 끌고 갔어요.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남편의 팔을 뿌리치며 화를 냈어요. 네가 일부러 어머님 저렇게 만들었지? 생명보험 노리고 저지른 행동 아니야? 내가 모를 줄 알아? 갑자기 어머님이랑 여행 간다고 할 때부터 의심스러웠어. 그게 뭔 소리야? 내가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저지르겠어? 경찰들도 단순 사고사라잖아. 나는 좋은 뜻에서 여행을 간 거지. 다른 뜻은 없었다고. 이상한 생각할 시간에 조문객들이나 잘 좀 챙겨. 조금 있다가 임직원분들 오신다니까 깍듯하게 모셔. 알겠어? 느려 터지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불안하면 네가 하면 되잖아. 임직원도 똑같은 사람이야. 장례식장에서 뭘 얼마나 신경 써달라는 거야. 조문객이 당신 회사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내 말을 안 듣겠다는 거야?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서 얼굴 붉혀야 되겠냐고. 계속 이런 식이면 나도 좋게 넘어갈 수 없어. 나 지금 상당히 예민하거든. 건드려서 좋을 거 하나 없으니까 존말할 때 시키는 대로 해. 너도 우리 엄마 장례 망치고 싶지 않잖아. 내 말 알아들었으면 당장 준비해. 남편은 시모가 떠난 이후 전보다 저를 더 막대했어요. 서로 안 좋은 말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밖에 상당히 많은 조문객이 찾아왔는지 시끌벅적하길래
남편이 밖을 살폈는데 저보고 빨리 나가서 조문객 챙기라고 등을 떠밀었어요. 위로해주기 위해 찾아온 회사 사람들은 남편과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고 저는 정신없이 식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남편 얼굴만 보면 당장 때려치우고 싶었지만 최대한 제 감정을 참고 억눌렀어요. 시모의 장례를 망치고 싶지 않아 묵묵히 할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 사람들과 술 한잔 걸친 남편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좋게 대하는 게 아닌 일하는 직원보다 더 못한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잠시 뒤 회사에서 꽤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인지 몇몇 분들이 걸어오자 남편과 회사 사람들이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 깍듯하게 90도로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잠깐 지켜보고 있던 저에게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더니 뭘 멀뚱히 서 있냐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치는데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던 저에게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은 남편한테 너무 서운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본인의 말을 따르지 않고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던 남편은 충격적이게도 제 얼굴에 뺨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장례식장 안은 침묵이 흘렀고 저는 결국 울분을 토해냈어요. 넌 일생에 도움이 안 돼. 우리 회사 임직원분들께서 오셨는데 빨리 육개장 내올 생각은 하지 않고 뭘 쳐다만 보고 있어? 꼭 화를 내야 움직일 거야? 네가 감히 내 얼굴에 손을 올려? 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술 마셨다고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니? 너한테 회사 임원은 중요하고 결혼한 마누라는 함부로 막대해도 된다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좋아서 붙어 있는 줄 알아? 네가 제대로 일 처리를 못할까 봐 돌아가신 어머님이 너무 불쌍해서 장례식 도와주고 있는 건데 육개장 그거 조금 늦게 내보냈다고 내 얼굴에 손을 대? 오늘 네가 나한테 한 일에 대해서는 장례가 끝나고 고소할 거니까 콩밥 먹을 준비나 하라고. 너 지금 나 개망신 주려고 작정한 거지? 우리 회사 사람들 왔으면 내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알아서 알아채야지. 어딜 감히 집안의 가장인 나한테 고개를 쳐들고 있어? 어차피 너도 끝이야. 내가 너랑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는데 굳이 붙어 있을 필요 없잖아.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 남겨준 생명보험으로 재출발 할 거라고.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신 건지 앞뒤 분간하지 못하는 모습에 남편의 회사 사람들이 말렸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자기가 잘한 행동인 것처럼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장례식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어요. 앞뒤 분간하지 못하는 남편을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아 자리를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에 밖으로 나가려는데 뒤쫓아오던 남편이 제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패대기를 쳤어요. 집안의 가장이 말도 끝나지 않았는데 자기를 무시한다면서 더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더는 사람으로 취급해줄 필요 없을 것 같아 남편의 뺨을 사정없이 올려친 뒤 장례식장을 빠져나오려 신발을 신으면서 우리 관계는 정말 끝이라고 소리를 치는 순간 계단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부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제 두 눈으로 목격하자마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장례식장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축을 받으면서 내려온 사람은 충격적이게도 세상을 떠나신 시모가 온전한 몸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아가야, 나 살아있다. 세상 떠나지 않았다고.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니? 빨리 돌아가자. 저 정신 나간 놈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곧 우리를 도와주러 올 거야. 내가 지금 어디서 오는 길인 줄 아니? 저놈이 글쎄 나를 깊은 산속 창고에 가둬두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고. 네가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걸 보니 벌써 저놈이 해선 안 될 짓을 했나 보다. 엄마가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끝까지 말렸는데 결국 이를 저질러? 엄마, 도대체 여긴 왜 온 거예요? 제가 그곳에서 지낼 수 있게 모든 걸 마련해 놨었잖아요. 몇 달만 고생하면 우리한테 큰 돈이 들어오는 건데 전부 망치면 어떡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어머님이 살아 계신 것도 충격인데 방금 뭐라고 그랬어? 큰 돈이 들어오니까 몇 달만 고생하면 된다고? 그럼 너는 돈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야? 우리가 먹고 사는데 부족한 것도 아니고 빚도 하나 없이 그동안 금전적으로 여유 있게 살아왔었잖아. 도대체 뭐 때문에 살아계신 어머님을 세상 떠나게 만든 거냐고. 보험금으로 뭐 할 생각이었어? 나랑 이혼까지 생각하고 저지른 이 계획. 네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이런 일을 벌였을 거 아냐? 남편의 머릿속에 계획한 일이 틀어졌는지 말을 이어나가지 못했고 주춤거리면서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도망을 치려 하자 시모를 부축해 주고 있던 한 사람이 남편을 붙잡으라고 지시를 내렸고 같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높은 분이었는지 그분의 한마디에 많은 직원들은 남편을 에워싸 붙잡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모를 부축해준 사람은 남편의 회사 대표였어요. 장례식장에서 목발을 짚고 걸어 내려오는 시모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남편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대표님이 직접 부축을 해줬던 거였죠. 그리고 한동안 저와 연락이 닿지 않았을 때 남편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전부 다 알고 있었던 시모가 남편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대신 설명을 해줬습니다. 남편은 저와 시모 몰래 절대 해선 안 될 신생 코인에 손을 댔던 일이 있었는데 한순간에 엄청난 돈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사람들의 소문만 듣고 전 재산을 탈탈 털어 잘못된 투자를 했다가 빚을 지게 된 거였어요. 수습하기에는 금액적으로 너무 크다 보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혼자서 찾다가 시모가 생명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빼돌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남편 눈앞을 지나가는 한 노인이 시모와 체격도 비슷한데 같은 쪽 다리 하나가 없는 노인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치밀한 계획을 하게 되었던 거죠. 남편한테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무연고자로 가족이란 하나 없이 홀로 외로이 살아온 노인이었습니다. 뒷조사를 하면서 노인이 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발빠르게 계획을 했던 거고 시모를 인적 없는 깊은 산속 창고에 숨긴 채 노인을 끌어들여 범죄를 저지른 거였어요. 차량 화재로 인해 온몸이 녹아내렸고 한쪽 다리가 없는 모습에 시모가 아닐 거라고는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장례식장에서 들어오는 부의금과 시모의 생명보험으로 많은 돈을 잃어 손해를 봤던 금전적인 부분을 회복시키려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시모를 창고에 두고 왔을 때 일이 잘못되면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말에 시모는 보험금만 챙기고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 빠져나오려고 창고 안에 있던 도구로 낡은 문을 쉬지 않고 내려치자 문이 열렸고 힘겹게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걸어 내려올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시모는 남편이 벌써 일을 저지르지 않길 바라고 경찰에 신고를 한 뒤 집 근처에서 제일 가까운 장례식장을 찾았는데 때마침 저와 마주친 거였고 남편이 이미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에 괴로워 하셨습니다. 옆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남편 회사의 대표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깊은 산속에 고려장할 생각이었냐고 생명보험금에 눈이 멀어 절대로 해선 안 될 짓을 저질렀다며 손에 잡히는 건 전부 남편을 향해 집어 던졌고 손에 들린 시루떡으로 남편의 얼굴을 세차게 올려쳤어요. 대표님,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험금만 노릴 생각이었다면 무연고자 노인네를 이용하진 않았겠죠. 저는 생명보험금만 받으면 저희 엄마는 다시 모시고 올 생각이었어요. 아무리 쓰레기라 해도 저를 낳아준 엄마를 해할 정도로 바닥은 아니라고요. 어차피 무연고자 노인네. 장례 치러줄 사람도 없을 텐데 이렇게 떠나면 좋은 일 하나 하는 거고 장례까지 해결해주니 제가 좋은 일 하는 거죠. 어차피 세상 떠나는 거 좀 더 앞당겼다 생각하면 되잖아요. 엄마, 제가 창고에서 뭐라고 했어요? 계획에 실패하면 데려오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했지. 엄마가 창고에서 세상 떠나게 방치할 거라곤 말한 적 없었잖아요. 너 말 참 웃기게 한다. 아까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나랑도 이혼하고 혼자 보험금 탄 돈으로 새 인생 살 거라고 하지 않았어? 내가 그런 쓸데없는 곳에 돈 투자하지 말라고 그랬지? 버는 사람보다 잃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그냥 이대로 조용하게 살길 원했는데 결국 일을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어? 다 너 때문이야. 차라리 그냥 너도 데려가서 그 차에 같이 태워보내 버릴 걸 그랬다. 그 입 좀 어떻게 담을 수 없니? 지금 일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알아? 나 때문에 사태가 심각해진 거야? 네가 그 돈 때문에 저지른 범행으로 인해 이런 문제가 생긴 거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고. 저기 경찰 오고 있네. 하는 행동 보니까 아직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옥살이 하면서 네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무고하게 돌아가신 그 노인분과 어머님께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뉘우치며 살아. 알겠니? 경찰들은 남편을 연행했고 시모도 추가적인 조사를 위해 같이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치실에 있던 시모가 아닌 무연고자였던 노인분은 수사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라 장례는 잠깐 미뤄지게 되었죠. 시모와 똑같이 한쪽 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 외로이 살아왔던 그 노인분이 사람의 손길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남편의 게임에 넘어가 범행의 대상이 돼서 세상을 떠나시게 된 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남편은 결국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전부 인정을 하게 되면서 수사는 끝이 났고 무연고자였던 그분은 최대한 예를 갖춰 장례를 무사히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징역 25년을 선고받게 되었죠. 사람의 악함은 한도 끝도 없다더니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조금의 죄책감 없이 행동을 옮겼다는 거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앞으로 징역을 사는 동안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게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세상 떠나게 되는 날까지 2번 다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편의 충격적인 행동에 많이 놀라셨고 제가 큰일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만도 다행이라며 저와 함께 한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요양원에 들어가겠다며 본인이 직접 모든 걸 해결하셨어요. 남편과 제가 이혼을 했는데
더는 저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면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요양원 위치도 알려주지 않으셨네요. 하루빨리 과거의 아픔을 전부 잊어버리고 싶어요. 제 나이 이제 40대 초반이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도 많은데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제 기막힌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언제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돌쟁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 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을 매일 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독립을 하게 되고 그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더욱 많이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시모와 남편 때문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두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가 막심했습니다. 결혼을 할 때부터 시모의 간섭은 정말 심했어요. 연애를 할 때는 남편이 시모에게 크게 애정이 없는 듯 했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 효자가 따로 없더라고요. 시모가 선을 넘어서 저에게 간섭을 할 때도 남편은 오히려 저를 나무라기도 했죠. 얘 주희야, 너는 그래도 신혼집인데 인테리어가 이게 뭐니? 자고로 신혼집은 화사하고 밝아야지.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 아휴, 내가 이래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니까. 이건 뭐 아무것도 해놓지를 않았네. 그릇은 뭘로 샀니? 어디 한번 보자. 수납장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하는 거야. 결혼할 때 좋은 브랜드를 사서 오래오래 써야 하는 거란다. 그릇은 넉넉하게 샀지? 시댁 식구들 초대도 하고 밥도 자주 먹어야지. 어머님, 그런 건 저희가 다 알아서 잘 샀어요. 이렇게 서랍장 다 열어보시면서 확인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확인하지 마시고 소파에 앉아 계세요. 제가 차 한 잔 내올게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까지 어쩐 일로 오셨어요? 오신다는 말이 없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말씀하셨으면 집에 있었을 텐데. 저 오늘 약속 있어서 조금 있다가 나가봐야 하거든요. 어머, 얘는 내 아들 집에 온다는데 무슨 연락을 해? 그냥 잠깐 근처에 볼 일이 있었는데 시간이 남아서 들린 거야. 여기 근처에 내 친구도 살거든. 어떻게 하고 사나 궁금해서 들린 거야. 근데 너희는 집들이도 안 하니? 그래도 집들이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야? 결혼하고 가족들 다 모여가지고 한번 밥 대접하고 그래야 시댁 식구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생각도 하고 그러는 거야. 아, 도은 씨가 말 안 했구나. 저희 집에는 제가 말했는데 저희 집들이 안 하기로 했어요. 집도 좁고 정리도 아직 잘 안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얼마 안 있다가 저희 이사 갈 건데 집들이 하는 것도 좀 부담이고 그래서요. 저도 도은 씨도 다 일하고 있잖아요. 음식 장만이나 이런 것도 힘들고 그래서 안 하기로 했어요. 거기다가 여기가 층간소음으로 좀 민감해서 다들 그런 거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사 가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무리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 시댁 식구들은 불러서 집들이를 해야지. 아무튼 너네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 보려면 집들이를 해야 하는 거다. 아휴, 근데 이렇게 해놓고 살 거면 내가 너한테 좀 알려줘야 할 게 많을 것 같구나. 도은 아빠는 사실 이런 거에 좀 무덤덤한 편이라서 내가 나서지 않으면 평생 너네 집 못 볼 것 같아서 이렇게 온 거다. 이제는 이런 일 네가 다 알아서 말해야지. 어떻게 도은이가 말하라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니? 집안일은 원래 여자가 다 챙겨서 하는 거야. 그런 것도 모르니? 안 그래도 너한테 집안일 좀 알려주려고 했는데
어디 갈 거니? 급한 거 아니면 취소하고 나한테 오늘 살림 좀 배우자. 네? 아니, 그래도 어떻게 선약을 취소하라고 하세요? 저 예전에 약속한 일이라서 취소 못해요. 어머님, 살림 알려주실 거면 도훈 씨한테도 말해주세요. 안 그래도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저희 매일 투닥투닥 하는데 도훈 씨도 좀 해야죠.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아니, 얘가 무슨 집안일을 해? 집안일은 여자 몫인데 왜 제가 하냐고? 밖에서 돈 벌잖아. 집안일은 네가 배워야지. 왜 아들이 배우고 있어? 그러면 너 언제 시간 되는데? 너 시간 될 때 내가 와서 살림 알려줄게. 아니다. 집 비밀번호 내가 알고 있으니 종종 와서 들리마. 그때마다 반찬 레시피나 이런 거 적어두고 갈 테니 보고 한번 해보고 어려우면 언제든지 전화해라. 아휴, 나 어릴 적에는 시집 와서 우리 엄마가 이런 거 싹 다 해놓고 가셨는데 너네 엄마는 이런 것도 신경 안 써준다니? 시모는 아무렇지 않게 막말을 내뱉었죠. 결혼을 할 때는 세상 신세대 어머님처럼 이야기를 하셨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집안일은 여자가, 남자는 밖에서 돈 버는 사람이라는 옛날 인식이 그대로 바뀌어 계신 분이셨어요. 심지어 저 역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으로 저를 대하셨죠. 무엇보다 친정을 무시하는 행동도 서슴없이 보이셨습니다. 시모야 옛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넘어가더라도 제일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시모가 이런 말을 해도 아무렇지 않게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행동, 태도 때문에 신혼 초부터 많이 다퉜죠. 아니, 당신은 왜 어머님이 나한테 막말해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 당신이 나서가지고 나를 보호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집에서 당신한테 지금처럼 똑같은 요구하면 당신 무슨 생각이 들겠어? 왜 아무런 말도 안 하고 보고만 있느냐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지. 내가 아무리 그건 아니라고 해도 어머님은 다 무시하시고 계시잖아. 이럴 때는 당신이 나서서 중재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남의 일처럼 그렇게 그냥 보고만 있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면 엄마가 다음에는 더 너한테 괴롭힐 텐데. 그럼 그렇게 해?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나아. 그리고 엄마가 너한테 말하는 거 좀 독하게 말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너한테 다 도움되는 말이잖아. 네가 속뜻은 안 보고 그냥 말하는 것만 듣고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냥 앞에서 내내 하고 넘기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내내 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 하겠어. 그냥 들어도 솔직히 이상한 말 아니야? 거기다가 왜 우리 엄마는 말씀하시는 거야? 이건 내 살림인데 왜 우리 엄마까지 이렇게 모욕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내내 하면서 듣는 사람이 멍청한 거 아니야? 이럴 거면 그냥 각자 집안에 알아서 하자. 난 이제부터 우리 집만 챙길 테니 당신도 당신 집만 챙겨. 이런 말 들으면서까지 내가 호호 웃으며 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으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너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결혼을 했는데 각자 챙기자는 게 솔직히 말이나 돼?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엄마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그냥 앞에서만 내내 하라고 한 거잖아. 엄마가 좀 말하는 게 세게 말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한테 나쁜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 다 너 생각해서 하는 소리야. 듣기 싫으면 그냥 내내 하고 넘기라는 거야. 남편은 제가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모를 저보다 잘 알고 있는 건 당연 남편이었기 때문에
신혼 초기에는 남편의 말처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시모를 만나게 되었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모는 점점 자신의 생각이 다 맞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집의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고 남편과의 사이도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죠. 결혼하고 나서 첫 시모의 생일날에는 저와 남편 모두 출근을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남편에게 저녁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약속을 잡으라고 말을 했는데 별 생각 없이 퇴근을 하고 바로 시댁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모의 태도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주희야, 너 오늘 네 시어머니 생신인 거 알고 있었니? 아무리 일하느라 정신이 없다곤 하지만 그래도 결혼하고 처음 맞는 시어머니 생신인데 아침부터 연락이라도 해주지 그랬니? 생신 축하드린다. 연락이라도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 점심에 잠깐 와서 미역국이라도 끓여줄 수 있는 거 아니니? 반차를 내거나 휴가를 낼 수도 있는 건데 그저 저녁에 식사 대접을 한다고 넘기는 건 나도 아닌 것 같구나. 네? 전에 도은 씨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오늘 저녁 식사 대접도 하지만 얼마 전에 어머님께 가방도 사드렸잖아요. 그거 제가 사드린 건데. 아침 새벽부터 출근하느라 저도 정신이 없었어요. 도은 씨가 어머님께 생신 축하드린다고 전화도 안 드렸어요? 아니, 너는 결혼을 하면 여기 식구 아니니? 내가 정말 서운해도 다 이해해 보려고 했다. 그런데 말하는 거 봐라 정말. 여보, 내가 이래서 서운한 거라니까. 얘는 우리 집을 그냥 남으로 생각하나 봐. 내가 서운 안 하게 생겼어? 주희 너, 내가 전에도 말했지? 이제는 집안일 네가 챙겨야 하는 거라고. 우리 집 남자들은 네가 들어왔으니 내 생일도 네가 알아서 잘 챙기겠거니 한 거지. 너 들어오기 전에는 당연히 우리 집 남자들이 챙겼지만 이제는 네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았니? 집안일은 네가 챙겨야 하는 거라고. 아유, 내가 정말 이래서 살림 알려준다고 한 거였는데. 제가 그래서 저녁에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일하는데 와서 점심을 차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것만 30분이에요. 그런데 언제 와서 언제 밥을 차리고 언제 정리를 해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좋은 곳에서 대접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아침부터 연락해서 죄송하다. 생신상은 못 차려드릴 것 같다.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너는 며느리가 되어서 이런 것도 안 챙기고 뭐 하는 거야? 네 시엄마가 마음이 넓어서 이런 거 다 용서하고 지나간다고 하는 거? 내가 옆에서 보니까 안쓰러워서 안 되겠다. 아유, 여보.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애잖아요. 주희야, 내가 너 결혼한다고 했을 때 살림이라고는 아무것도 안 해본 티가 나서 조금 걱정은 했는데 사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진 전혀 생각 못했다. 그래도 조금은 눈치껏 챙길 줄 알았는데 아휴, 이렇게 알려줘야 할 게 산더미라니. 아무튼 앞길이 구말리다 구말리. 그래도 어쩌겠니? 내가 너한테 이렇게 서운한 거 안 풀면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집안 사람들이 네 편이겠니? 다 내 편이지? 내가 뒤돌면 너는 여기 집에서 왕따 아니니? 내가 너 왕따 시킬 수 없으니 다 용서해 줄게. 시모와 시부의 황당한 말이 정말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지만 남편은 그 말들을 그냥 들으면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는 눈물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어찌어찌 생일을 보내고 집으로 오면서 남편과 정말 많이 다퉜죠. 당신 오늘 내가 들었던 말이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야?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 안 해. 아침 새벽부터 출근하느라고 정신없이 나와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퇴근하자마자 시댁으로 갔어. 저녁 식사 대접하겠다고 며칠 전부터 말했고, 거기다가 가방도 사드렸는데, 고작 생신상 안 차리고 생신 축하 연락 안 했다고 이런 말까지 내가 들어야 되겠어? 정말 나는 어머님께 밉보이면 이 집에서 왕따야? 너는 왜 말 하나하나 의미 부여하는 거야? 그냥 엄마가 화나서 한 말 가지고 뭘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냐고. 애도 아니고. 생신인데 당연히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아무런 말도 안 하니 서운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 집에 남자밖에 없어서 소소하게 챙겨주는 것도 없었어. 그래서 그럴 수 있어. 너무 서운해 하지 마. 엄마 생신이잖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너무 속 좁게 왜 그래? 뭐? 속이 좁아? 맞벌이하는 며느리 낮에 와서 생신상 안 차렸다고 뭐라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야? 그걸 이해 못하는 내가 속 좁은 거고? 당신 진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내가 당신 집에서 하라는 거 내내 하면서 진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난 그렇게 못 살아. 당신도 시부모님이랑 같은 생각이면 난 당신이랑 더 이상 같이 못 살 것 같아. 그만 살자. 뭐? 이거 가지고 뭐 헤어진다는 거야? 그냥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문제야. 엄마 아빠도 전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지금 기대하는 게 커서 그러는 거지. 우리도 그렇잖아. 처음 경험하는 건 서툴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 당신이 불편했다면 미안해. 내가 중간에서 노력할 테니까 그런 말 하지 마. 나 더 이상 그냥 참고 살 수 없어. 다시 한번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나 솔직히 참지 못할 것 같아. 당신이랑도 더 이상 못 살 것 같고. 지금 잘 생각해봐. 시부모님이 하는 말이 당신 생각이랑 같은지 생각해 보라고. 지금이라도 아니다 싶으면 그만두자. 남편은 제가 헤어지자고 한 이후로는 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보다 적극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고 어머님께도 따로 전화를 하면서 말을 하는 듯 했죠. 시모도 저에게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살림 간섭도 전보다 훨씬 줄어들고 시댁 식구들과도 거리를 두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편과의 사이도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결혼 1년 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소식을 듣고서 양가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양가 모두 첫 손주이기 때문이었죠. 아이를 임신했다는 행복도 잠시 친정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엄마가 암에 걸리셨다는 것이었어요. 친정집은 한순간에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되었죠. 그렇지만 엄마가 첫 손주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항암 치료를 받겠다고 하셔서 희망 속에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시모는 또 막말을 시작하셨죠. 아이고, 어떡해. 엄마가 암이시라고? 좀 건강은 어떠시니? 그래도 요즘은 항암 치료 받으면 금방 괜찮아진다고 하더라. 예전에야 암이 죽을 병이지. 지금은 완치율도 높다고 하니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아이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너도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말거라. 알지? 아이 임신한 사람은 몸도 마음도 조심해야 한다는 거. 네, 잘 알고 있어요. 엄마도 첫 손주를 위해서 열심히 항암 치료를 받고 있으세요. 전보다 운동도 많이 하시고
음식도 건강하게 잘 드시고 계시고요. 우리 뱃속의 복덩이가 정말 복덩이인가 봐요. 솔직히 엄마가 암이라고 하셔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엄마가 우리 복덩이 때문에 더 열심히 치료받는다고 하시니 정말 복덩이인 것 같아요. 그래. 그래도 아이 태어나기 전에 낳으셔야 할 텐데, 그건 힘드시겠지? 아유, 걱정이다. 그런 거 다 영양 주는데. 엄마랑은 너무 자주 만나지 말거라. 솔직히 아무리 옮기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게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니? 너는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이니까 아무나 막 만나면 안 되는 거야. 네?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하세요? 저희 엄마가 아무나란 말씀이세요? 어머님, 왜 또 그렇게 말을 하세요? 진짜 너무 서운해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엄마를 만난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더 스트레스 받아요. 그럼 스트레스 안 받게 저 어머님 안 만나야겠네요. 아니, 몸 아픈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게 뭐가 문제야? 몸이 아픈 사람을 만나면 영향받을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리고 나는 왜 안 만난다는 거야? 나를 자주 봐야 네가 살림도 배우고 이런 생활의 지혜도 배우고 그러는 거 아니니? 네가 뭘 몰라서 지금 기분 나쁘다 하는가 본데 옛 어른들은 다 이렇게 말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러는 거냐? 다 너랑 아기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받아들여? 시모는 억울한 듯이 말을 했지만 저는 시모의 말에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오히려 감기 몸살에 걸렸던 날에도 아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굳이 병원까지 쫓아왔던 것이 시모였기 때문이었죠. 정말 병균을 옮길 수 있는 시모의 행동은 정당한 것이고 열심히 치료받고 있는 엄마는 만나지 말라니 너무나 황당한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도 시모와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했죠. 남편은 제가 했던 말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말에 알았다고 했지만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출산까지 시댁과 교류를 하지 않았고 오로지 남편과 시댁에 방문하곤 했죠. 중간중간 시모는 남편에게 무엇라 말을 하는지 남편이 슬며시 다시 시댁과 교류할 것을 말해보기도 했었어요. 어제 나 본가에 다녀왔어. 엄마가 그래도 너 생각 많이 하더라. 임산부한테 좋다는 거 다 챙겨주셨어. 골고루 먹어야 아이도 잘 큰다고 별일 없냐고 엄청 걱정하시던데. 아이 잘 크고 있는지 너무 궁금한데 물어볼 수 없다면서 우셨어. 당신 진짜 아이 태어나도 안 볼 거야? 엄마가 미안하대. 그렇게 말한 거. 그냥 걱정돼서 한 말이라고 하시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나 2번 말 안 할 거야. 저번에도 말했잖아. 나 무시하는 것도 기분 나쁜데 우리 집까지 무시하는 건 못 참는다고. 다음에 또 그러면 나 당신이랑 못 산다고 나 이미 여러 번 말했는데 당신 또 이럴 거야? 그리고 어머님, 당신 앞에서만 그렇게 말하지? 내 앞에서는 그런 식으로 말 안 한다고. 내가 얼마나 여러 번 말해야 알아들을 거야? 당신한텐 천사표 엄마일지 몰라도 나한텐 시어머니야. 당신한텐 엄마지만 난 시어머니라고. 알았어. 근데 엄마 속마음이 그게 아니라는 것만 알아둬. 그래도 아이 태어나면 손주는 한번 보게 해줄 거지? 엄마가 미안하다고 전해달래. 당신한테 못할 말 한 것 같다면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당신 마음 풀리면 그때는 한번 보자는 거지. 시댁에서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 전달을 했습니다. 출산까지 교류를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얼굴을 안 볼 수 없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나니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저를 낳고 키웠는지 알 수 있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시모도 남편을 이렇게 힘들게 낳고 키웠겠구나 생각이 들어 마음이 많이 풀렸어요. 퇴원을 하고 아이와 집에 온 날, 저는 엄마와 시모를 모두 초대했습니다. 엄마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바로 집으로 오겠다고 연락을 해 오셨어요. 먼 거리에 있었던 엄마보다 일찍 도착을 한 것은 시모였습니다. 도은아, 주희야, 정말 축하한다. 드디어 너희가 부모가 되었구나. 우리 아들 항상 어린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아빠가 되었구나. 주희도 너무 고생했다. 아이 낳느라 정말 힘들었겠어. 우리 손주 얼굴 한번 보자. 아이고, 얼굴이 이렇게 또렷하고 이쁜 게 우리 아들 어릴 때랑 똑같구나. 역시나 유전자가 좋으니까 이렇게 이쁜 아이가 나오네. 주희는 아이 수유는 했니? 얘가 딱 보니 순한 게 너는 아이 키우기 쉽겠다. 그치, 엄마. 우리 엄마는 고생하면서 나 키웠잖아. 엄마가 나는 새벽마다 잠도 안 자고 내내 울었다면서 엄청 고생했다고 말해줬지? 우리 애는 그래도 나 안 닮았나 봐. 주희 닮았나 보더라고. 너무 순하게 잠도 잘 자고 먹는 것도 잘 먹고 정말 착해. 아이 태어나니까 엄마 생각 진짜 많이 나더라고. 아빠도 안 도와주고 엄마 얼마나 힘들었어. 아이고, 우리 아들 다 컸네. 이렇게 엄마 걱정도 해주고. 그래도 우리 아들 순하고 어지렀어. 아주 어릴 때만 그랬고 나중에는 잠도 잘 자고 착했어. 우리 손주도 그걸 닮았나 보네. 주희야, 내가 그때는 미안했어. 이렇게 얼굴 보고 사과할 수 있어서 다행이네. 내가 나쁜 뜻으로 한 말은 아니지만 너한테 상처가 되었다고 하니 정말 미안하다. 아이는 내가 오늘 봐줄 테니까 들어가서 푹 쉬어라. 도은아, 이거 엄마가 고아온 건데 주방에 좀 가져다 줄래? 저녁은 내가 해줄게. 시모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아이를 봐줄 테니 푹 쉬라고 했죠. 며칠 동안 아이 수유하면서 집 정리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저는 시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잠을 자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깨게 되었죠.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니 엄마와 시모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아니, 사돈,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딸 보러 왔어요. 아이 낳았는데 지금껏 얼굴 한번 못 봐서 집에 왔다고 하니 보려고요. 근데 왜 못 들어가게 하세요? 딸아이 얼굴만이라도 보고 가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오래 있을 것도 아니고 우리 딸 얼굴만 보고 간다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거냐고요? 한서방, 자네 왜 그렇게 보고만 있나? 사돈, 미안하지만 집안에는 들어갈 수 없겠네요. 정 들어가고 싶거든 암 다 낳고 오세요. 암도 다 안 낳았는데 아이 낳은 신성한 집에 들어오면 되겠어요? 아유, 주희가 왜 저렇게 개념이 없나 했더니만. 에휴. 아무튼 아이 낳은 집은 이렇게 맘대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예전에는 금줄 쳐서 아무나 못 들어오게 했는데 에휴, 세상이 편해가지고 이런 것도 없고 어쨌든 오시지 마세요.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암이 전염되는 것도 아니고 저 치료 잘 받고 거의 다 나았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저야말로 답답하네요. 알겠어요.
아이는 안 볼 테니까 그냥 우리 딸 얼굴만 보고 싶어서 온 거니까 얼굴만 보고 가게 해주세요. 손주는 안 보고 그냥 갈 테니까 그냥 딸아이 얼굴만 보고 집에 갈 테니 좀 문 좀 제대로 열어주세요. 아니, 안 된다니까 그러네. 그 몰골 보면 보양이 안 돼. 당장 가요, 가. 푹 쉬어야 하는 애한테 그 몰골 보여주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참나. 제가 푹 쉬어야 우리 손주 건강하게 모유수유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가슴도 조금해서 나을 것도 없구먼. 친정엄마가 도움을 못 줄 망정. 아무튼 정 오시고 싶으시면 그럼 우리 손주 모유수유 끝날 때 오세요. 그때 되면 제가 슬프든 스트레스 받든 상관없으니까 모유수유 끝나면 오시든가 하세요. 아유, 정말 못 살아. 소독 좀 해야 되겠네. 시모는 들어오려는 엄마를 막아서고 다음에 오라고 소리를 치더니만 들어오려던 엄마의 얼굴에 식초를 그대로 들이부으셨습니다. 저는 나오면서 그 장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고 엄마 역시 깜짝 놀라 소리를 치셨죠. 그 뒤로 줄줄이 언니와 형부가 올라오며 그 장면을 모두 목격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신 진짜 뭐야? 왜 우리 엄마가 가는데요? 가려거든 당신이 나가요. 그리고 덤으로 당신 아들도 데리고 가세요. 당신 이제부터 우리 남남이야. 도대체 남편이라는 사람이 옆에서 뭐 하는 거야? 이제는 우리 아이 할머니도 아니니 당장 가세요. 나가야 할 건 우리 엄마가 아니고 당신네들이니까 당장 여기서 꺼지라고. 너 시애미한테 지금 무슨 말버릇이야? 어떻게 두 눈 똑바로 뜨고 대들 수가 있어? 아이고, 내가 살다 며느리가 대드는 걸 보네. 우리가 왜 나가니? 내가 못할 짓 한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원래 아이 낳으면 이렇게 아픈 사람은 집에 오는 거 아니다. 예의 없는 건 내가 아니고 네 엄마야. 근데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이 집 내 집이고 당장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내가 그동안 미친 짓 한 거 다 용서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역시 사람은 안 변하네요. 당신 내가 그냥 봐주려고 했는데 역시나 당신이고 당신 아들이고 당장 이 집에서 꺼져. 지금 당장 안 꺼지면 경찰 부를 거니까. 당신이 뭘 했는지 모른다고? 엄마 암투병 할 때 아픈 엄마 만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엄마 만나서 나쁜 기운 얻으면 어쩌냐고 했고 거기다가 출산한 딸 얼굴 보겠다고 한 엄마한테 식초 뿌리면서 내쫓은 건 잘한 거고 이것만으로도 당신이 이 집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래서 못 빼어먹은 애는 살림을 일일이 가르쳐야 한다고 한 거다. 그거야 당연한 거야. 네가 얘 어른들 말을 안 들어봐서 모르는 거지. 원래 임신한 사람은 몸가짐을 잘해야 하는 거라고. 네 엄마 암 걸렸는데 그 아픈 기운 손주한테 가면 어쩔 거니? 그리고 네 엄마 아직 안 낳았는데 그거 혹시라도 우리 손주한테 가면 어쩔 거냐고. 그리고 또 네 엄마 오면 너 눈물바람에 쌩 난리를 피울 텐데 네가 슬퍼하면 모유 수유하면서 그 기운 우리 손주한테 갈 텐데 그 꼴을 어떻게 보라는 거니? 아이고 도나, 네 처 좀 봐라. 네 엄마를 이렇게 대한다. 아이고. 당신 진짜 왜 이래?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엄마가 나쁜 뜻으로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잖아.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진정하고 일단 들어가서 다시 말하자. 당신 출산해서 우울증 생겨서 그래? 이거 당신 우울해서 그러는 거야. 좀 진정하고 나중에 다시 말하자. 남편은 난리를 피우는 시모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뒤로도 남편은 저에게 시모에게 사과를 하라며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죠. 그 뒤로 연락을 하지 않았던 남편은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서야 미안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장모님한테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내가 너무 가볍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렇지만 당신도 좀 이해를 해줘. 엄마한테는 첫 손주잖아. 그만큼 소중하고 귀해서 더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나도 당황스러웠어. 우리 엄마도 잘못했지만 솔직히 당신도 잘한 건 없잖아. 그래도 어른인데 꺼지라 마라 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너도 나도 잘못했으니까 우리 그만 싸우자. 너도 나도 잘못했다고? 와, 그게 진짜 말이야 방귀야? 당신 나랑 지금 장난하자는 거야? 이건 모두 당신이랑 당신 엄마 잘못이야. 그러니까 나는 당신 용서할 생각도 같이 살 생각도 없어. 이제는 정말 당신이랑 끝내야 할 때인 것 같다. 안 그래도 당신이랑 당신 엄마 때문에 고민이었는데 역시나 당신이랑 당신 엄마는 진짜 아닌 것 같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때 언니랑 형부 같이 있었던 거 알지? 형부 변호사로 선임했어. 이혼 소송할 거니 그렇게 알아. 뭐? 이깟 일로 무슨 헤어지자는 거야? 이제 우리 아이 태어났어. 우리 가족 행복한 일만 남았는데 도대체 무슨 헤어지자는 말을 이렇게 쉽게 하는 건데? 나 당신이랑 헤어질 수 없어. 그리고 뭘로 헤어지겠다고 하는 거야? 그건 엄마가 좀 말실수를 했지만 당신도 잘한 거 없잖아. 그거 가지고 법원에서 헤어지라고 할 것 같아? 우리 힘 빼지 말고 다시 잘 살아보자. 그래, 당신은 항상 잘못 없다고 생각을 하지. 법원에서 가는 소장 자세히 읽어봐.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도 보고. 아마 잘 준비해야 할 거야. 형부가 말았는데 진작에 이혼할 수 있는 걸 지금까지 참았던 내가 대단하다고 하더라. 그 정도야 지금. 당신이랑 당신 엄마가 지금까지 나를 그 정도로 괴롭힌 거라고. 당신 왜 결혼했니? 평생 엄마 옆에서 살지 왜 나랑 결혼했냐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빠가 집에 관심을 안 두시고 엄마 혼자 외롭게 나 키우셔서 나는 엄마가 안쓰럽고 불쌍했어. 그래서 그런 거야. 솔직히 엄마가 나쁜 뜻으로 말한 건 없잖아. 당신이 기분 나쁘다면 다시는 우리 집이랑 안 보게 할 테니까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자. 우리 애도 있잖아. 난 버틸 만큼 버텼어. 이미 난 마음 다 정리했고 이미 끝났어. 당신에 대한 내 마음 이미 바닥났으니까 기대하지 마. 그렇게 소중한 엄마랑 평생 살아. 당신 옆자리는 내 자리가 처음부터 아니었어. 당신은 끝까지 엄마 놓지 못할 거야. 효도 죽을 때까지 마음껏 해. 시모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집안도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선 만만한 집안과 결혼을 하니 마음이 편하단 말도 서슴없이 했고, 남편이 힘들어할 때면 제가 남편을 너무 잡고 살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저를 탓하곤 했죠. 남편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밖에서 사람들 만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하는 아이가 저 때문에 집에만 갇혀 산다며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셨죠. 이 모든 증거들을 저는 차곡차곡 모아 두었습니다. 통화는 모두 녹음을 했고 시모에게서 받은 메시지, 엄마에게 식초를 뿌릴 당시 찍혔던 CCTV 영상 등을 모두 증거자료로 제출을 했죠. 거기다가 그 영상을 가지고
시모는 엄마에게 폭행죄를 행사한 것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식초가 눈에 들어가면서 그때 당시 진단을 받았던 것도 증거로 제출이 되었죠. 당연히 남편 측에서는 이혼을 할 수 없다고 나섰지만 그동안의 시모의 행각은 이혼을 성립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세상 좋은 시모인 척했지만 저와 있을 때 했던 막말들, 무시했던 행동들 모두 충분했죠. 그렇게 우리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혼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던 제3자 시모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들어가게 되었고 저는 남편과 시모에게 모두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거기다가 시모는 폭행 혐의가 성립되면서 처벌도 받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다음 며느리를 받아보려고 여기저기 주선을 알아보고 있지만 이미 동네방네 마마보이 집착 시모 소문이 돌면서 아무도 주선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요. 사실 저와 이혼을 하면 저는 당연히 남편이 본가로 들어가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본가로 들어가지 않고 따로 나와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모 역시 아들의 이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시부와도 이혼 위기로 별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결국 세상 둘도 없었던 모자는 제가 없어지니 그 사랑도 끝난 것 같더라고요. 참 웃기는 일이죠. 저는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더욱 느낀 것은 아이는 제 분신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라는 것이었죠. 이 아이를 키우면서 나중에 성인이 되고 독립을 했을 때 스스로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지 다짐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아이와 함께 잘 지내보려고요.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랄게요.